6장. 왜 요즘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진정으로 좋아하지 않는 거지요? 코언이는 토미 듀커스에게 물었다. 코언이는 그의 말을 일종의 절대적 권위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터였다. 아, 그렇지 않아요. 서로들 좋아한답니다. 인류가 생겨난 이래 남자와 여자가 오늘날만큼 서로 좋아하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고 난 생각합니다. 진짜로 좋아한답니다. 가령 날 좀 보세요. 난 정말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아하지요. 여자들은 더 용감하고 남자보다 더 솔직하게 대할 수가 있거든요. 코니는 잠깐 이에 대해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아, 그래요. 하지만 당신은 여자들과 뭘 한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코니는 말했다. 내가요? 아니,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 한 여성과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고 뭐죠? 그렇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건, 게다가 당신이 남자라고 해도 완전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상으로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지요. 아마. 하지만 여자는 상대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와 이야기를 나눠주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동시에 상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갖고자 욕망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두 가지는 서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물론 가령 물이란 게 꼭 그처럼 축축해야 할 필요는 없지요. 물은 괜히 지나치게 축축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물은 그렇게 축축한 것으로만 존재하거든요. 난 여자들을 좋아하고 또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나에겐 여자들에 대한 사랑이나 욕망이 생기질 않지요. 나에겐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질 않는답니다. 난 동시에 생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좋으실 대로. 세상 일이 현재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요. 코니는 잠시 이에 대해 생각에 잠겼다. 당신 말은 맞지 않아요. 그녀가 다시 말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하고 다정한 사이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글쎄요. 그가 말했다. 난 모르겠습니다. 내가 일반론을 펼쳐봤자 쓸데없는 일이겠죠. 난 그저 내 자신의 경우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난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에 대한 욕망은 없습니다. 여자들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여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한편으로 여자에 대해 친밀한 느낌을 갖게 할지라도 입을 맞추거나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를 여자들에게서 세상 끝만큼 멀리 떨어지게 한답니다. 그러니 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날 일반적인 예로 여기지 마세요. 아마 난 그저 특수한 경우일 겁니다. 즉 여자를 좋아하지만 여자를 사랑하지는 않는 남자, 그리고 사랑하는 채 하도록 강요받거나 꼼짝없이 사로잡힌 모습을 하도록 강요받으면 여자들을 미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남자 중의 하나인 거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슬프지 않으세요? 어째서요? 조금도 그럴 까닭이 없지요. 찰리 메이라든가 그 밖의 바람을 피우는 다른 남자들을 봅니다만 나는 그들이 조금도 부럽지 않답니다. 혹 운명이 도와 내가 원하는 여자가 나한테 나타난다면 그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겠지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여자는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또 만난 적도 전혀 없으니 글쎄요. 난 좀 차가운 사람인가 봅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아주 좋아하는 여자들도 몇 명 있긴 하답니다. 나도 당신이 좋아하는 여자인가요? 아주 좋지요.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둘 사이엔 입을 맞추고 하는 문제는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지요. 코니는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렇죠? 난 클리퍼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에 가서 입을 맞춘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지만 그건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관한 한 과연 차이가 어디에 있다는 건가요? 우리는 모두 지적인 인간이고 우리 사이엔 남녀 간의 문제 같은 것은 정지된 상태이지요. 그야말로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이 순간 내가 유럽의 사내처럼 수작을 걸면서 성적인 능력을 뽐내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건 싫어하겠죠. 그럼 자, 들어보세요. 내가 혹 조금이나마 정말 사내 구실을 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난 나와 딱 어울리는 종류의 여자를 아직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그런 여자를 그리워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여자들을 좋아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성적 유의를 자극해서 나로 하여금 자기들을 사랑하도록 강요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채 하도록 강요하려고 할 여자가 그 누구냐? 이 말입니다. 물론 난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당신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난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난 남자와 여자 사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요. 여자에게 남자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더 이상 없어요.
남자에겐 여자를 끄는 매력이 있나요? 그녀는 문제의 이런 반대쪽 측면을 잠시 생각해 보았다. 별로 없지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럼 이런 것 따위는 모두 다 내버려 두고 그저 점잖고 단순하게 서로 적절히 격에 맞는 인간들처럼 살아갑시다. 인위적인 섹스 강박 욕구 따윈 여시나 먹으라고 하지요. 난 그런 건 딱 질색입니다. 코니는 그의 말이 상당히 옳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난 뒤 그녀에게는 아주 쓸쓸한 느낌만이, 길을 잃고 아주 쓸쓸하게 헤매는 듯한 느낌만이 남았다. 그녀는 황량한 연못 위에 떠있는 나무 토막이 된 것처럼 느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녀에게든 다른 그 어떤 것에든 말이다. 반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녀의 젊음이었다. 이 남자들은 너무나 나이 들고 차디차게 보였다. 모든 것이 나이 들고 차디차게 보였다. 그리고 마이클리스는 너무도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남자들은 여자를 원하지 않았다. 정말 그들은 한 여자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다. 심지어 마이클리스조차도 그랬다. 그리고 여자를 진정으로 원하는 채 하면서 성적 유의를 자극하려고 시도하는 작자들은 더더욱 형편없었다. 그저 암담한 상황이었으며 참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남자에게 여자를 끄는 진정한 매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었다. 그녀가 마이클리스에 대해 그랬듯이 남자들에게 그런 것이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저 계속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왜 사람들이 칵테일 파티를 열고 재즈나 찰스턴 춤을 쓰러질 때까지 추어대는지를 그녀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젊음이란 어떤 식으로든 발산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젊음에 뜯어먹히고 만다. 그러나 얼마나 끔찍한가, 이 젊음이라는 것은. 머두셀라처럼 늙은 듯한 느낌인데도 이 젊음은 어찌된 일인지 여전히 씩씩거리고 불끈거리면서 우리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 지랄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아무런 가망도 없었다. 그녀는 차라리 미익과 함께 떠나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긴 칵테일 파티와 재즈의 밤으로 만드는 게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저 멍하니 살며 자신을 썩히다가 무덤에 기어들어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게 더 나은 일일성 싶었다. 그런 불행한 나날 중에 어느 날 그녀는 혼자 밖으로 나가 숲속에서 답답한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 채 마냥 걷고 있었다. 그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총소리가 나자 그녀는 깜짝 놀랐고 화가 나기까지 했다. 그녀는 계속 걸어갔는데 그러다가 곧 말소리를 듣고는 멈칫했다.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예민한 귀에 또 다른 소리가 포착되었고 그러자 그녀는 호기심이 일었다. 그것은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였다. 즉시 그녀는 주의를 기울였다. 누군가가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것이다. 뒤틀린 심사에 분노가 치밀어 그녀는 큰 걸음으로 몸을 휘휘 내저으며 축축하게 젖은 찻길을 따라 내려갔다. 기분 같아서는 그야말로 한바탕 소동이라도 벌릴 태세였다. 그녀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쪽 찻길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보였다. 사냥터지기하고 조그만 계집아이였는데 자줏빛 긋옷에다 두더지 가죽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아이는 울고 있었다. 뚝 꺼치지 못해 이 엄살쟁이 계집년아 하는 사내의 성난 목소리가 들렸고 그러자 계집아이는 더 크게 흐느끼며 울었다. 콘스턴스는 분노에 이글거리는 눈으로 빠르게 다가갔다. 사내는 뒤를 돌아보더니 그녀를 보고는 냉랭하게 인사를 올렸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화가 치밀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무슨 일인가요? 아이가 왜 울고 있는 거죠? 콘스턴스는 약간 숨찬 목소리로 하지만 명령조로 따지듯 물었다. 냉소와도 같은 희미한 미소가 사내의 얼굴에 감돌았다. 내가 아니라 이 애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그는 순 사투리로 냉담하게 대답했다. 코니는 그가 자신의 얼굴을 한 대 치기라도 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안색이 변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도전적인 태도를 도두어서는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짙푸른 눈은 여전히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지만 다소 막연했다. 당신한테 물었잖아요. 그녀는 헐떡이듯 말했다. 그는 모자를 들어올리며 머리를 묘하게 약간 숙여 보였다. 물론 그러셨죠 마님. 그가 말했다. 그러더니 다시금 사투리조로 돌아가 하지만 전 이 애가 우는 까닭을 모릅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군인 같은 태도로 서 있었는데 화가 나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고는 도무지 속을 짐작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고은이는 아이에게로 몸을 돌렸다. 혈색이 좋고 머리칼이 검은 9살이나 10살 정도 된 아이였다. 왜 그러니 아가야? 왜 우는지 나한테 말해보렴? 그녀는 그런 때 적절한 상투적인 상냥한 말씨로 말했다. 아이의 흐느낌이 더욱 격렬해졌다.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이다. 코니는 더욱 상냥하게 딸내며 말했다. 자, 울지 말거라 얘야.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 자, 말해보렴. 아주 다정한 말씨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털칠로 짠 윗도리 호주머니를 뒤졌고 다행히 6펜스짜리 동전을 하나 찾아냈다. 자, 울지 말거라 얘야. 그녀는 말하면서 아이 앞으로 몸을 굽혔다. 자, 보렴. 나한테 주려고 하는데 이게 뭘까? 흐느끼고 코를 훌쩍이다가 눈물 범벅이 된 퉁퉁 부은 얼굴에서 주먹이 치워지더니 검고 약삭 바른 눈이 6펜스 동전을 헐끗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조금 더 흐느껴 댔지만 차츰 가라앉았다. 자, 무슨 일인데 그러니 말해보렴. 코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의 토실토실한 손바닥에 동전을 쥐어주었다. 아이의 손은 곧바로 동전을 꼭 움켜쥐었다. 저기 고양이 때문에요. 흐느낌이 가라앉느라 아이는 몸서리를 쳤다. 어떤 고양인데 아가야? 잠시 가만히 있더니 아이의 주먹은 6펜스 동전을 꼭 움켜쥔 채 머뭇거리듯 가시나무 덤불 쪽을 가리켰다. 저기요. 고니는 그쪽을 바라보았다. 과연 거기엔 분명 커다란 검정 고양이 한 마리가 징그럽게 쭉 뻗은 채 쓰러져 있었고 몸에서는 피도 약간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머나, 고니는 혐오감에 사로잡혀 말했다. 도둑고양이입니다, 마님. 사내가 빈정거리듯 말했다. 그녀는 성난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이가 우는 게 당연하지요. 그녀는 말했다. 애가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저 고양이를 쏴주겠다면 아이가 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는 코니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의미심장하고 깔보는 듯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시선이었다. 코니의 얼굴은 다시금 붉어졌다. 공연히 소란을 뜬 느낌이었다. 이 사내는 그녀를 가짱케 보고 있었다. 네 이름이 뭐지? 그녀는 아이에게 장난스럽게 물었다. 내 이름이 뭔지 말해주지 않을래? 훌쩍훌쩍 그러더니 몹시 꾸며낸 태도에 피리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이는 대답했다. 코니 멜러즈요. 코니 멜러즈라고? 그래, 참 귀여운 이름이구나. 그런데 아빠랑 같이 나왔다가 아빠가 고양이 쏘는 걸 보았구나. 하지만 지금 못된 고양이란다. 아이는 당돌하고 검은 눈으로 코니를 자세히 살피듯이 바라보면서 그녀의 댐댐이와 위로의 말을 가늠해보고 있었다. 할머니하고 같이 남아있고 싶었는데 조그만 소녀는 말했다. 그랬구나. 한데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지? 아이는 팔을 들어 찻길 아래쪽을 가리켰다. 저기 집에요. 집에 계셔? 그럼 할머니한테 돌아가고 싶니? 갑자기 다시 생각난 듯 아이는 한 차례 몸소리를 치면서 흐느꼈다. 네. 그럼 자, 내가 데려다 줄까? 할머니한테 데려다 줄까? 아빠는 그럼 아빠 일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사내에게로 몸을 돌렸다. 당신 딸 맞지요? 그는 절을 하며 그렇다는 표시로 고개를 약간 까닥여 보였다. 이 애를 내가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니는 사내에게 물었다. 마님께서 원하신다면요? 그는 다시금 그 차분하고 탐색하는 듯한 초연한 시선으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참으로 고독한 존재이면서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내였다. 나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갈까 아가야? 할머니한테 말이야? 아이는 다시 흘끗 훔쳐보는 눈길로 쳐다보았다. 네. 그러고는 선웃음을 지어 보였다. 코니는 이 소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버릇없고 거짓이 많은 여자아이였다. 그렇지만 코니는 소녀의 얼굴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 끌었다. 사냥터지기는 말없이 인사를 올렸다. 그럼 안녕히. 코니는 말했다. 그 집까지는 거의 1마일이나 되었으며 어른 코니가 꼬마 코니에 대해 지겨워진 지 한참 되었을 무렵에야 사냥터지기의 그림처럼 아담한 집이 시야에 들어왔다. 이 꼬마는 이미 원숭이 새끼만큼이나 장뼈가 머리끝까지 가득 차 있는 데다가 아주 자신만만하기까지 한 아이였다. 집은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코니는 머뭇거렸는데 아이는 잡았던 손을 놓고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할머니. 아니, 네가 벌써 돌아왔구나? 소녀의 할머니는 난로에 흑연치를 하던 중이었다. 마침 토요일 오전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거친 마대천으로 지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흑연 바르는 소를 들고 코에는 검정 얼룩을 묻힌 채 문간으로 나왔다. 그녀는 작은 체구에 다소 정이 없게 생긴 여자였다. 아이고, 이런 일이. 코니가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급히 팔로 얼굴을 훔치면서 노파는 말했다. 안녕하세요. 코니가 말했다. 애가 울고 있어서 집에 데려다 주러 온 것뿐이에요. 노파는 재빨리 아이 쪽을 돌아다 보았다. 아니, 네 아빠는 어디 갔길래? 소니는 할머니 치맛자락에 달라붙어서는 선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이 아빠도 같이 있었어요. 코니가 말했다. 하지만 그가 도둑고양이를 총으로 쏴 죽이는 바람에 애가 좀 놀랐어요. 아이고 이리 귀찮게 해드리다니 도무니 안 될 일인데 참말로 이를 어쩌나요? 제틀리 마님? 참말로 고마우시군요. 하지만 이리 귀찮게 해드리다니 안 될 일인데 아이고 이런 생각도 못하셨을 텐데. 그러고 노파는 아이를 향해 말했다. 얘야, 제틀리 마님께서 너 때문에 이렇게까지 수고를 다 해주셨다는 걸 생각해 보렴. 아이고 마님을 이렇게 귀찮게 해드리다니 어디 되겠냐? 전혀 귀찮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좀 그런 것뿐이에요. 뭐. 코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고 참말로 친절하시고 고맙구만요. 정말이구만요. 그러니까 애가 울고 있었다는 거죠. 둘이 멀리 못 가 무슨 일이 틀어질 줄 내 알았죠. 저앤 지 애비를 무서워한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지요. 보셨겠지만 저 아이 애비인 쟤한테 거의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이 아니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대한답니다. 사이좋은 부녀간이 되리라고는 아무래도 생각이 들질 않지요. 제 애비는 묘한 구석이 있거든요. 코니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할머니 이것 좀 봐. 아이가 선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노파는 소녀의 손안에 놓인 6펜스 동전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다 6펜스씩이나 주시다니. 아이고 채틀리 마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얘야 채틀리 마님께서 너한테 참 고맙게 해주셨구나. 정말 넌 오늘 아침 운이 좋구나. 노파 역시 마을 사람들이 그러하듯 채틀리라는 이름을 채틀리라고 발음했다. 채틀리 마님께서 너한테 참 고맙게 해주셨구나 하는 식이었다. 고은이는 노파의 코에 묻은 얼룩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노파는 다시금 손목으로 얼굴을 쓱 건성으로 문질러 닦았지만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고은이는 이제 가보려고 했다. 그럼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채틀리 마님. 참말로 말이에요. 채틀리 마님께 고맙습니다 하고 말해야지. 마지막 말은 아이에게 한 말이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피리처럼 세댄 소리로 말했다. 그래 착하구나. 고은이는 웃으며 말해주었다. 그러고는 그럼 안녕 하고 말하면서 떠나갔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들과의 이 접촉에서 벗어나 헤어진 것이 무척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묘하기도 하지 그녀는 생각했다. 그 마르고 거만한 사내의 어머니가 저렇게 자그맣고 약삭 빠른 여자라니. 한편 그 노파는 고은이가 가자마자 부엌에 걸린 조그만 거울 쪼가리 앞으로 달려가서는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본 그녀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발을 쿵쿵 굴러댔다. 하필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아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더러운 얼굴을 하고 있을 때 꼭 찾아오다니. 그래 꼴보기 좋았겠군. 코니는 천천히 라그비의 집으로 돌아갔다. 집이라. 그 커다랗고 황량하며 토끼장처럼 빼곡히 들어선 건물에다 대고 부르기에는 너무 따뜻한 명칭이었다. 그러나 이 말 자체도 이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다. 언제부턴가 이 말의 의미는 상실되고 말았다. 코니가 보기에 그녀 세대에게 있어 고귀한 말들은 전부 의미를 상실해버렸다. 사랑, 기쁨, 행복, 집, 어머니, 아버지, 남편과 같은 고귀하고 활력 있는 단어들은 모두 이제 그 집안 죽어버렸고 또 나날이 죽어가고 있었다. 집은 그저 몸부쳐 사는 곳이고 사랑이란 바보같이 속아 빠져들면 안 되는 것이며 기쁨이란 한바탕 신나게 추는 찰스턴 춤에나 쓰는 말이고 행복이란 다른 사람에게 허세를 부리는 윗선을 칭하는 용어이며 아버지란 자신의 삶을 즐기는 한 개인에 불과하고 남편이란 함께 살며 기가 죽지 않도록 지켜줘야 할 사람이었다. 고귀한 말 중의 마지막 단어인 섹스에 대해 말하자면 그저 자극적인 칵테일 한 잔의 흥분을 지칭하는 용어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런 흥분은 잠깐 기분을 반짝 돋우었다가는 이내 이전보다 더 비참한 기분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일 뿐이다. 온통 따라 떨어진 상태였다. 마치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재료 자체가 값싼 물건으로 되어 있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따라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정말로 남아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직 완고한 극기적 태도뿐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종의 쾌감 같은 것이 있었다. 삶의 공허함을 각 단계마다 그 각 과정마다 거치면서 경험해 나가는 바로 그 행위에는 일종의 섬뜩한 만족감이 있었다. 자, 이상 끝. 마지막 말은 항상 이것이었다. 집, 사랑, 결혼, 마이클라스 등등 모든 경우가 그랬다. 자, 이상 끝. 그리고 누가 죽을 때 역시 그 인생에 대한 마지막 말은 그것일 것이다. 자, 이상 끝. 돈은 어떤가?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으리라. 돈은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이다. 돈, 성공.
토미 듀커스가 헨리 제임스식으로 고집스럽게 부르는 바인 그 성공의 암캐 여신, 바로 그것들은 영원히 필수적이었다. 마지막 남은 동전을 쓰면서 마침내 자 이상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그렇다. 10분이라도 더 살게 된다면 무언가 이러저러한 것을 위해 몇 잎의 돈이 좀 더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다. 그저 일이 기계적으로 진행되어 가도록 하는 데만도 돈이 필요했다. 돈은 꼭 있어야만 했다. 돈만은 정말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 밖의 것들은 사실 그다지 필요한 것들이 아니다. 자, 이상 끝. 물론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돈이란 것은 꼭 필요한, 그것도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건이다. 나머지 것들은 모두 궁한 처제가 되면 없이도 살아나갈 수가 있다. 그러나 돈만은 그럴 수가 없다. 결탄코 이상 끝. 그녀는 마이클리스가 그리고 그와 함께 떠났더라면 가질 수 있었을 돈이 생각났다. 그런데 많은 돈이긴 해도 그걸 원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았다. 그것보다 적긴 하지만 자기가 클리퍼드를 도와 글을 써서 벌어들이게 한 돈이 그녀는 더 좋았다. 그 돈은 그녀가 실제로 도와서 벌어들이게 한 돈이었다. 클리퍼드하고 난 함께 글 쓰는 걸로 1년에 1200파운드를 벌지. 그렇게 그녀는 혼자서로 말해보았다. 돈을 벌자 벌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부터, 허공으로부터 돈을 짜내라. 인간이 자랑스럽게 여길 마지막 묘기일지니 그 나머지는 모조리 넉 빠진 헛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코니는 터벅터벅 걸어 클리프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와 다시 힘을 합쳐서 텅 빈 무로부터 또 하나의 이야기를 지어내도록 도왔다. 한편의 이야기는 바로 돈을 의미했다. 클리프드는 자기가 쓴 이야기들이 인류문학 작품으로 인정받는지 그 여부에 대해 매우 관심을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코니는 관심이 없었다. 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단다. 그녀의 아버지가 한 말이다. 작년에 1200파운드나 들어왔다고요. 하고 간단히 대꾸하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젊은 사람이라면 그저 이를 악물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버티기만 하면 마침내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돈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건 힘의 문제였다. 또 의지의 문제였다. 그 사람 자신으로부터 아주 미묘하고 강력하게 발산되는 의지가 돈이라는 그 신비롭고 공허한 존재, 즉 단어 하나 적혀있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을 데리고 그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마술이었다. 분명히 그것은 승리의 성취였다. 성공의 암캐 여신. 그래, 몸을 팔아야 한다면 기왕이면 성공의 암캐 여신에게 파는 게 좋겠지. 몸을 팔고 있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녀를 경멸할 수가 있으니 그 점은 마음에 들었다. 물론 클리프드에겐 아직 어린애처럼 금기시하여 꺼리거나 미신적인 맹목으로 집착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는 진정으로 훌륭하다고 생각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주제넘고 터무니없는 생각에 불과했다. 진정으로 훌륭한 것이란 바로 실제로 인기를 거머쥔 것이어야 했다. 진정으로 훌륭한데도 내 편기친 꼴로 있는 것은 아무 소용없었다. 이른바 진정으로 훌륭한 작가들을 보면 대부분 버스를 놓쳐버린 듯 했다. 결국 한 세상 사는 것일 뿐인데 만일 버스를 놓치고 만다면 그저 길가에 내버려진 채 나머지 실패자들과 함께 뒹구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코니는 이번 겨울을 클리프드와 런던에 가서 보낼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와 그는 제대로 버스를 잡아탄 셈이니 한 번쯤 끝발을 날리며 뻐겨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고약한 문제는 클리프드가 점점 흐리멍덩해지고 얼빠진 듯 하거나 멍하니 침울한 상태로 돌연 떨어지곤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의 영혼에 난 상처가 밖으로 비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코니는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하나님 앞소서, 의식 자체의 작용 과정이 망가져 못쓰게 되고 만다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제기랄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완전히 꺾이고 절망해야만 한단 말인가? 때때로 그녀는 쓰라리 눈물을 흘리며 울곤 했다. 하지만 울고 있을 때조차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어리석은 바보 같으니라고 손수건이나 적시기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뭐가 있길래. 마이클리스와의 일이 있은 뒤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것만이 달리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인 듯 보였다. 그녀는 지금 주어진 것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지금 주어진 것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 클리퍼드, 그의 작품들, 라그비, 채틀리 부인으로서의 역할, 돈, 그리고 명성.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사랑이니 섹스니 하는 것들은 모두 그저 얼음 과자 같은 것일 뿐이었다. 혀로 핥아먹고는 그저 잊어버리는 것들이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 매달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특히나 섹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심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다. 섹스, 한 잔의 칵테일, 이 둘은 지속되는 시간이 거의 같고 똑같은 영향을 끼치며 거의 똑같은 결과를 낳고 끝난다. 그러나 자식을, 아이를 갖는 문제가 남아있었다. 그건 아직 가슴 뛰는 느낌을 주는 일 중의 하나였다. 코니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시험 삼아 그 일을 해보고도 싶었다. 상대로 삼을 남자를 생각해 보아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남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었다. 미익의 아이를 낳는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러니 차라리 토끼 새끼를 베는 게 나으리라. 토미 듀커스는 어떤가? 매우 좋은 남자지만 어쩐지 아이나 자손을 낳는 일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는 그 자신으로 끝날 사람이었다. 이 밖에도 클리프트가 아는 남자들이 꽤 많았지만 그 사람의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해 볼 때 코니에게 경멸감을 일으키지 않는 남자는 하나도 없었다. 애인으로 삼기에는 상당히 괜찮을 듯한 남자는 몇 명 있었다. 미익 같은 사람조차도 그랬다. 그러나 내 몸에 그들의 씨를 받아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왜? 그야말로 굴욕과 혐오감뿐이었다. 자, 그러니 이상 끝. 그렇지만 코니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기다려보자, 기다려봐. 그녀는 여러 세대의 남자들을 채로 쳐서 골라가며 쓸만한 남자를 하나 찾아낼 수 없는지 알아볼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와 골목마다 다니며 한 사람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라. 성경 예레미야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언자의 예루살렘에서는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비록 수천 수만의 남성들이 있었을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사내 하나쯤이라면,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코니는 외국인을 상대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국인은 물론 스코틀랜드인도 아니며 아일랜드 사람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진짜 외국인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다려보자, 기다려봐. 이번 겨울에 그녀는 클리포드를 설득해 런던에 갈 것이며 내년 겨울에는 외국으로 나가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등지로 가자고 할 것이다. 기다려보자. 아기를 갖는 문제에 대해 그녀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였으며 그녀 나름의 독특한 여성적 방식으로 유일하게 영혼의 밑바닥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었다. 어쩌다 우연히 만난 사람하고 상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애인이라면 혹 아무 때나 구해 잡아도 거의 무방하리라. 하지만 나한테 아이를 갖게 해줄 남자의 경우는 그래, 기다려보자, 기다려봐. 그건 문제가 전혀 다른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와 골목마다 뒤지며 그것은 사랑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사내에 관한 문제였다. 글쎄, 개인적으로는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적합한 남자에게만 한다면 개인적인 좋고 싫음 따위가 무슨 중요성이 있겠는가? 이 문제는 우리 자신의 다른 부분에 관계되는 일인 것이다. 여느 때처럼 비가 일어날 계속 내렸고 길은 너무 진창이 되어 클리포드의 모터 의자가 다닐 수 없었다. 하지만 코니는 밖으로 나가곤 했다. 이 점 그녀는 매일같이 혼자 나갔는데 대개 숲으로 들어가서는 정말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곳에서는 마주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이날 클리포드는 사냥터지기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그런데 심부름하는 꼬마가 마침 독감으로 몸져 누워 있어서 코니는 자신이 사냥터지기의 오두막집에 다녀오겠노라고 말했다. 공기는 눅눅하고 죽은 듯 고요해서 마치 온 세상 만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듯 했다. 주위는 잿빛에 쌓여 끈적끈적하고 조용했는데 단갱으로부터 덜그덕거리는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았다. 요즘 작업 시간을 단축해 오던 탄광이 오늘은 아예 작업을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만물이 끝장난 듯 했다. 숲속은 모든 것이 완전히 생기를 잃은 채 꼼짝 않고 있었다. 커다란 물방울만이 이따금 앙상한 나뭇가지로부터 떨어져서는 작은 소리를 내며 힘없이 부서지곤 할 뿐이었다. 그 밖에는 오래된 고목들 사이로 잿빛의 절망적인 무기력과 적막, 텅 빈 공허만이 겹겹으로 깊이 둘러싸여 있었다. 코니는 별 생각 없이 계속 걸어갔다. 오래된 숲으로부터 오래 묵은 우수가 배어나왔다. 어느 정도 마음을 달래주는 듯한 그것은 사물세계의 바깥이 지닌 싸늘한 무감각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녀는 아직 우거져 남아있는 이 살림의 내면성이, 즉 말없이 묵묵히 서 있는 고목들의 자태가 좋았다. 나무들은 침묵의 힘 그 자체이면서
또한 생명력을 가득 지닌 존재였다. 나무들 역시 기다리고 있었다. 고집스럽게 극기적인 자세로 기다리면서 침묵의 숨은 힘을 발산하고 있었다. 아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종말인지도 몰랐다. 베어 넘어지고 치워 없애져서 살림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 즉 그들에게 세상 만물의 종말이 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의 우람하고 귀족적인 침묵은, 우람한 나무들의 침묵은 무언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가 북쪽편으로 해서 숲을 빠져나왔을 때 사냥터지기에 오두막이 보였다. 갈색 돌로 지은 약간 거무스름한 오두막으로 박공과 아담한 굴뚝이 있는 집이었는데 마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듯 했다. 너무도 조용하고 외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줄기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고 집 앞의 우를 둘러친 조그만 뜰은 갈아 일구어 아주 깔끔하게 가꾸어져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다. 이제 이 집까지 오고 나자 그녀는 빤히 바라보는 그 묘한 시선을 가진 사내를 만나는 일이 좀 꺼림칙해졌다. 그에게 명령을 전한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돌아가 버리고 싶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가만히 문을 두드려 보았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하지만 여전히 큰 소리 나지 않게 문을 두드려 보았다. 역시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창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다소 어두컴컴한 조그만 방이 눈에 들어왔다. 거의 사악하다 할 정도의 내밀한 사생활의 분위기를 들여온 채 침범당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선 채로 귀를 기울여 보았다. 오두막 뒤쪽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문을 두드렸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에 그녀는 좀 성질이 났다.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작정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집의 측면으로 돌아서 갔다. 오두막 뒤쪽으로는 땅이 가파른 비탈을 이루며 올라가 있어서 뒷마당은 움푹 패어 있는 형세였고 나지막한 돌담이 둘러쳐져 있었다. 그녀는 집 모퉁이를 돌다가 그만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에게서 두어 걸음 정도 앞에 있는 조그만 마당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사내가 몸을 씻고 있었다. 그는 엉덩이까지 벗은 상태였는데 우단 바지가 호리호리한 허리 아래로 흘러내려 있었다. 그리고 날씬하니 하얀 등은 커다란 대야 위로 구부리고 있었는데 비누 거품이 일어난 대야의 물속에다 머리를 쑥 담그더니 묘하고 재빠른 동작으로 가볍게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날씬한 하얀 두 팔을 들어 올려 귓가로부터 비눗물을 씻어내리고 있었다. 물장난치는 쪽제비처럼 재빠르고 섬세하면서 또 완전히 혼자인 듯한 모습이었다. 코니는 뒷걸음질쳐 지 모퉁이를 다시 돌아가서는 숲으로 급히 달아났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는 충격을 받은 것이다. 결국 그저 사내 하나가 몸을 씻고 있었던 것뿐인데 정말 충분히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건만. 하지만 무언가 묘하게도 그것은 하나의 환상 같은 경험이었다. 그녀는 몸 한가운데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다. 그녀는 그 깨끗하고 섬세한 하얀 허리 아래로 바지가 어슬프게 흘러내려서 엉치뼈가 살짝 드러난 모습을 보았고 고독한 존재에 대한, 그야말로 순전히 혼자인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그녀를 압도했다. 홀로, 내면까지 홀로 존재하며 사는 한 인간의 완전하고 고독한 하얀 나체, 그리고 그 너머 순수한 한 존재의 그 어떤 아름다움, 그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또 아름다운 육체라고도 할 수 없는 그것은 부드럽게 빛나는 어떤 하나의 불꽃이었다. 홀로 사는 한 존재의 따뜻하고 하얀 불꽃이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그 형체를 드러내면서 너울거리며 빛나고 있는 것, 즉 하나의 육체였다. 코니는 이 환상의 충격을 바로 자궁 속으로 받아들였으며 그녀도 이를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의 몸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는 이것을 우습게 여기려 했다. 사내 하나가 뒷마당에서 몸을 씻고 있는 것일 뿐인데 틀림없이 냄새 고약한 누런 비누로 말이야. 그녀는 좀 화가 났다. 왜 천한 사람의 이런 사사로운 장면 따위와 맞닥뜨려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외면하고 걸어갔다. 그러나 잠시 후 나무 그루터기 한 곳에 걸터앉았다. 그녀는 너무 혼란스러워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에도 그녀는 그 작자에게 남편의 전가를 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따위 일로 인해 할 일을 못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가 옷을 입을 동안만큼은 기다려 주어야 하겠지만 너무 오래 머뭇거려서 나가버리면 안 되었다. 아마 그는 어딘가 외출하려고 준비하던 차였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녀는 천천히 산책하듯 걸어 귀를 기울이면서 되돌아갔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오두막은 아까 그 모습 그대로였다. 개 한 마리가 짖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는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사내가 가벼운 걸음걸이로 2층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문을 획 열어 젖혔고 그 바람에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사내 자신도 무언가 불쾌한 기색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그는 얼굴에 웃음을 지어 보였다. 채틀리 부인이시군요. 그가 말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그의 태도는 아주 완벽할 정도로 자연스러웠고 훌륭했다. 그녀는 문지방을 넘어 좀 쓸쓸해 보이는 자그마한 방으로 들어섰다. 그저 클리퍼드 경의 말을 전할 게 있어서 온 거랍니다. 부드럽고 약간 숨이 막히는 듯한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사내는 모든 걸 들여다보는 듯한 그 파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 때문에 그녀는 얼굴을 약간 돌려 외면했다. 그는 수줍어하는 모습의 그녀가 매력적이며 그의 아름답다고 할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즉시 직접 상황을 주도했다. 좀 앉으시죠? 하고 그는 물었다. 하지만 그녀가 앉지 않을 거라고 속으로 추측했다. 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다. 아니, 괜찮아요. 클리프드 경께서 좀 알아보라고 하시길 당신이 하고 그녀는 말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다시 사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제 따뜻하고 친절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특히 여자에게는 놀라울 만큼 따뜻하고 친절하며 편안한 시선이었다. 잘 알았습니다, 마님. 곧바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지시사항을 듣는 동안 그의 모든 태도와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일종의 딱딱함과 거리감의 막으로 둘러쳐진 듯한 모습이 되었다. 코니는 망설였다. 이제 가야 할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으며 약간 쓸쓸해 보이는 그 자그마한 거실을 약간 당황해하는 듯 하면서 둘러보았다. 여기서 이렇게 혼자 사나요? 그녀가 물었다. 예, 혼자 삽니다, 마님. 하지만 당신 어머니가 제 어머니 마을에 있는 집에서 따로 사십니다. 당신의 그 아이하고 말이죠? 예, 아이하고 말입죠. 그러면서 그의 평범하고 약간 초췌해 보이는 얼굴에 무어라 말하기 어려운 조소의 표정이 떠올랐다. 표정이 계속 달라지면서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는 얼굴이었다. 사실은 그는 코니가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했다. 제 어머니가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를 해준답니다. 그러면 제가 나머지 일을 혼자 해결하지요. 다시금 코니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다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약간 조롱기가 담긴 듯 했지만 따뜻한 파란빛이었고 어딘지 친절한 느낌을 주는 시선이었다. 그런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경탄의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바지와 플라넬 셔츠 차림에 회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으며 머리칼은 부드럽고 촉촉이 젖어 있었고 얼굴은 약간 창백하니 초췌해 보였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나자 그의 시선은 마치 굉장한 고통을 겪어온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는데 따뜻함만은 여전히 잃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곧 창백한 고독함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에게 그녀는 사실 그 자리에 없는 거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묘하게 남다른 점을, 즉 생기와도 같은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죽음과도 거리가 멀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를 다시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군요. 조롱기 머금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말씀드리자면 머리를 빗고 있던 참일 뿐입니다. 웃옷을 걸치지 않은 채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게 마님이신 줄 전혀 몰랐습니다.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일이 여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뜻밖의 소리라도 나면 불길한 느낌이 들지요. 그는 앞장서서 떠려난 길을 내려가 문을 열어주었다. 볼품없는 우단 겉옷을 입지 않고 셔츠 차림인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약간 구부정하고 야윈 그가 얼마나 호리호리한지를 다시금 알아챘다. 하지만 그 옆을 지나쳐 갈 때 그의 금발 머리칼과 민첩한 시선에는 젊고 빛나는 무언가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37이나 8 정도 되섬직한 사내였다. 뒤에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녀는 터벅터벅 계속 걸어 숲이 있는 대로 나아갔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는 그 사내로 인해 굉장히 당황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한편 사내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훌륭한 여자야. 진짜 여자야. 그녀 자신이 아는 이상으로 훌륭한 여자야. 그녀는 그 사내에 대해 매우 궁금해졌다. 그는 너무나 사냥터지기답지 않았고 노동자와도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물론 그 고장 사람들과 공통되는 점이 약간 있긴 했다. 그러나 무언가 아주 범상치 않은 면이 있었다. 그 사냥터지기 멜러즈 말이에요. 그는 좀 묘한 종류의 사람 같아요. 그녀는 클리퍼드에게 말했다. 행동거지가 거의 신사라고 할 만하더군요. 그래? 클리퍼드가 말했다. 내 눈엔 그렇게 보이질 않던데. 그래도 그 사람한테 무언가 특이한 구석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코니는 수긍하지 않으며 말했다.
그가 상당히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사실 그에 대해서는 나도 별로 아는 게 없어. 그가 군대에서 제대한 게 겨우 작년이니까 1년도 안 된 거지. 인도에서 근무하다 온 걸로 난 아는데 그곳에서 점잠 부리는 요령을 좀 주워들었는지도 모르지. 아마 장교의 하인 노릇을 하면서 처신하는 법을 좀 닦았는지도 몰라. 그런 친구들이 들어있거든. 하지만 그래봤자 그들에게 득되는 건 하나도 없지. 제대해서 돌아오면 곧 옛 신분으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코니는 클리포드를 응시하면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에게서 하층 계급 중 누구라도 정말 계급을 기어 올라올 것 같은 자가 있으면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특유의 옹졸한 반감을 발견했으며 그녀가 알고 있는 바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특징적인 태도였다.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뭔가 특이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는 재차 물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야. 전혀 그런 점을 보지 못했어. 그는 묘한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불안스럽고 뭔가 약간 의심스러워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녀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바로 그거였다. 정말 예외적으로 특별한 인간이 존재한다는 한다는 의견은 그게 어떤 것이든 그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과 같은 수준이거나 아니면 자신보다 못한 수준이어야만 했던 것이다. 코니는 다시금 그녀 세대의 남자들이 지닌 완강하고 째째한 옹졸함을 느꼈다. 그들은 너무나 옹졸했고 삶이란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다.